1986년 10월 31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남양 목욕탕. 평일 아침이라 여탕은 한산했습니다. 타일 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탈의실에서는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어 소리와 나무 사물함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울릴 뿐이었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탈의실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옷을 벗다 말고 목이 마른 듯 입술을 잡고, 다른 한 명이 가방에서 작은 음료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건강에 좋은 거라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음료를 건네받은 여자는 별 의심 없이 병을 기울였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이웃이 건네준 음료를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모금, 2모금. 음료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음료를 마신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가슴을 2손으로 움켜쥐더니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벤치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 위에 쓰러졌죠. 몸 전체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탈의실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목욕탕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음료를 건넨 여자는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친구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쓰러진 여자에게 쏠린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방 안을 더듬어 금목걸이, 금반지, 그리고 현금이 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가방 깊숙이 밀어넣은 뒤 그제야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만들어 올리며 사람들 틈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쓰러진 여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처리됐습니다. 40대 후반 여성,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목욕탕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고온에 의한 심혈관 사고로 판단한 것이었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6년 동네 목욕탕에서 중년 여성이 쓰러져 숨지는 일에 경찰이 부검까지 의뢰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음료를 건넨 여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눈가에 물기까지 글썽이며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그 눈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두터운 동네에서 함께 목욕탕에 간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슬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기였습니다. 그 음료 안에는 사이아나칼륨, 세상 사람들이 청산가리라 부르는 냉독이 녹아 있었습니다. 극소량만으로도 10분 안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물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가스시에서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독극물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윤정이라 하겠습니다. 50살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정주부. 남편은 건설 현장 페인트 공이었고 슬하에 아들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도 이 여자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개월 동안 이 여자의 손에서 건네진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사람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여자의 친아버지가 있었고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까지 같은 독을 탄 음료를 건넨 겁니다.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2번째로 기록된 여성 연쇄살인범. 이 여자가 왜 어떻게 평범한 주부에서 가족까지 독살하는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 비참한 추락의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시계를 1980년대 초반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좁은 골목 사이로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골목마다 구멍가게와 이발소가 자리 잡고 있던 전형적인 서울 서민 동네였습니다. 정희는 이 동네에서 남편과 아들 셋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페인트공이었고 벌이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굶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무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손이 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정희에게 남는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길었고 무료함이 살감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수다를 떠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텔레비전 드라마만으로는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의 권태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처음 카바레에 간 건 이웃의 권유였습니다.
기분 전환 삼아 한번 가보자는 가벼운 제안이었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어두운 홀, 유행가가 쿵쿵거리며 울리는 무대,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희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일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짜릿함이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습니다. 카바레 출입은 곧 정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바레는 입장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이 필요했고 화장품이 필요했고 술값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페인트공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었죠. 정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임 언니에게,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친척에게.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단위였지만 금액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름이 시작했습니다. 카바레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화투판에 끼게 됐고 처음 몇 번은 돈을 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딴 돈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잃은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에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985년이 되자 정희의 빚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민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3, 40만 원이던 시절이었으니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빚이었죠. 남편은 아내의 빚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페인트공이 아내의 나탱적을 알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와 방문이었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은 끝장이었습니다. 새 아들의 엄마라는 체면도, 동네에서의 평판도, 남편과의 관계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정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고 남편에게 알릴 수도 없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정희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어둡고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채권자를 없애버리면 빚도 사라진다는 계산이었죠. 그리고 그 계산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는 화학약품 회사에 다니는 친정 조카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카를 찾아가 꿩을 잡는데 쓸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카는 의심 없이 회사에서 소량의 청산가리를 빼돌려 이모에게 건넸습니다. 파말 크기의 하얀 결정체, 그것이 다섯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흉기였습니다. 정희는 그 작은 덩어리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자신의 집 나무 기둥 뒤편 작은 구멍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의 어느 아침 이웃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요. 첫 번째 범행이 너무도 쉽게 성공했습니다. 목욕탕에서 건강음료인 첫 건넨 음료 한 잔. 30초 만에 쓰러진 친구. 심장마비로 처리된 사인. 부검도 없었고 독극물 검사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죽은 친구의 금품까지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공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도감이, 죄책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산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1987년 4월 7일, 정희는 두 번째 표적을 정했습니다. 자신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계모임 언니 순덕이었습니다. 700만 원. 당시로서는 웬만한 전셋값에 맞먹는 거금이었죠. 순덕이 독촉을 시작했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희는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등포에 받을 돈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요. 돈을 갚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순덕은 기꺼이 함께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희는 가방에서 음료병을 꺼냈습니다. 건강음료라며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순덕은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몇 분 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지럽다고 호소하더니 좌석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버스 안이 소란스러워졌고 승객들이 기사에게 정차를 요청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순덕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은 사건은 목욕탕에서의 사망보다 이상했으니까요. 부검이 의뢰됐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귀속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독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추적했고 정희가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줬습니다. 경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음료를 건넨 사실을 추궁받자 길에서 산 건강 음료였을 뿐이라고 잡아댔습니다. 음료병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정희가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물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희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만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정희는 개월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았고 카바레와 노름판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채무는 더 불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1988년 2월 경찰의 감시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한 정희는 세 번째 범행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이번 표적은 120만 원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다방에서 만나 음료를 건네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구토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지만 정희가 소화제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정희가 건넨 음료를 의심한 피해자가 정희를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탄 것이었죠.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고 그 대담함의 끝에서 정희가 선택한 다음 표적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88년 3월 27일 정희가 다음 표적으로 삼은 사람은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칠순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정희가 왜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유산을 누렸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재판에서 살해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점의 정희는 이미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희는 아버지에게 시외버스를 함께 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지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은 동일합니다. 정희가 건강에 좋다며 아버지에게 음료를 건넸고 아버지는 딸이 건네는 것이니 의심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믿음, 그 무방비의 신뢰가 청산가리의 통로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전에 숨을 걸었습니다. 7순이 넘은 고령이었기에 의사들은 노인성 심장마비로 판단했습니다.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신은 곧바로 화장됐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효녀의 슬픔을 완벽하게 연기한 것이었죠.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9일 정희의 여동생 문희가 같은 방식으로 숨졌습니다. 정희는 문희에게 약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문희 역시 버스 안에서 쓰러졌고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마비로 초율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버지와 여동생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는데도 아무도 연결 짓지 못한 겁니다. 여동생이 숨진 뒤 정희가 보인 행동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여동생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청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희는 여동생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모르는 사람이라며 여동생의 핸드백을 들고 병원 밖으로 황급히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동생의 생사가 달린 순간에 가방부터 챙긴 겁니다. 가방 안에는 금품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3달 뒤인 7월 8일, 5번째이자 마지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희의 사촌 조카 미림이었습니다. 미림은 정희의 소개로 집을 사기 위해 현금 480만 원을 들고 정희를 만났습니다.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음료를 건넸고 미림은 버스 안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20개월 사이에 5명이 같은 증상으로 죽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에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같은 한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1988년 9월은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는 시기였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코앞이었죠. 지구촌의 이목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부와 경찰 모두 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연쇄, 독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9월 2일, 경찰은 정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5건의 사망 사건에서 모두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희의 집 앞에 형사들이 나타났을 때 정희의 반응은
범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통 범인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한 겁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억울하다고 형사들의 옷자락을 붙들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황 증거는 압도적이었지만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부검 없이 매장됐고 아버지는 화장돼 재만 남아 있었으며 여동생도 독극물 검사 없이 심장마비로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사남은 세 번째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음료병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결국 검찰과 경찰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매장된 시신 내 굴을 파내어 부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덤을 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5명의 주름이 영원히 묻히는 상황이었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구의 시신 중 3구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부패가 너무 심해 성분을 검출할 수 없었지만 나머지 3명의 몸에서 나온 청산가리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독살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다소 황당한 경위로 발견됐습니다. 정희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형사 한 명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식 가옥 구조의 나무 기둥 뒤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손을 넣어보니 돌돌만 신문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신문지 안에 밤알 크기의 하얀 결정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산가리였습니다. 이 증거가 제시되는 순간 기세등등하게 결백을 주장하던 정희의 고개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눈앞에 놓인 겁니다. 화학약품 회사에 근무하는 친정 조카의 증언도 뒤따랐습니다. 이모가 꿩을 잡는 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소량을 빼돌려줬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정황 증거, 부검 결과, 물증, 증인 증언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월 2일 정희는 살인 5건, 살인 미수 1건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때는 서울올림픽 개막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이었고 전 세계가 서울을 바라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축제의 열기 속에 묻힌 연쇄, 독살범의 검거, 소식은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실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재판이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선정희의 모습은 경찰서에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발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얼굴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가 쓰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독을 먹인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건강음료를 건넨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독을 넣은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청산가리에 대해서는 조카가 준 것을 갖고 있었을 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의 태도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와 친여동생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아버지를 독살한 동기를 추궁하자 정의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유산을 노린 적도 없다며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만 원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동생을 죽일 이유가 되느냐며 되레 반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증언은 처참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가 건강했다며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울먹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가족은 7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사남은 세 번째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그날의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정희가 건넨 음료를 마신 직후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 정희를 뿌리치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정희의 말대로 소화제를 사오겠다며 사라진 뒤 기다렸다면 자신도 죽었을 거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 청산가리 물증, 피해자들과의 금전관계, 범행 패턴의 일치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989년 법원은 정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 살해건에 대해서는 시신이 화장되어 독극물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살해 동기도 미미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에도 정희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뒤 정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곳에서 정희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면회를 오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감방의 재소자들에게, 교도관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고, 결백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한 겁니다. 보통 사형수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했는지 교도관들 상당수가 혹시 정말 억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동료 재소자들 중에도 정의의 말에 넘어간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종교인이 정의의 사연에 깊이 동조하여 법무부 고위 인사에게까지 재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의의 억울함을 다루는 방송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한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사형 확정 후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정의는 대전 교도소에서 다른 22명의 장기, 미집행 사형수들과 함께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형장으로 향하기 직전 정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반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을 정당방위라고 우기며 타인의 동정을 구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자의 마지막 변명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가난이 살인의 변명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처벌받아야 할 범죄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가 처형된 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성 연쇄살인범이라는 드문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오래 기억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의가 20개월 동안 5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청산가리의 위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이웃이 건넨 음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건네는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도 언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조카도 마찬가지였죠.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것이니 안심한 겁니다. 정의는 바로 그 신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독극물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 가족이라는 이름, 이웃이라는 관계, 친구라는 유대,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기본적인 믿음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독살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숨졌을 때 부검이 이루어졌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화장 대신 부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여동생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중년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죽으면 심장마비로 처리하고 노인이 죽으면 노안으로 넘기던 시대였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 사회의 허술함이 연쇄 살인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죠. 피해자들의 유가족은 이 사건 이후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의 죽음이 이웃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음료를 건네면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돈 700만 원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평생을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잘못은 그 신뢰를 악용한 쪽에 있는 것이지 신뢰를 준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경고합니다. 주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요. 심장마비라는 진단에 안심하기 전에 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지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요. 1986년 신당동 목욕탕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의문을 품었더라면 4명의 목숨은 지켜졌을 겁니다. 정의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산가리보다 무서운 것은 돈에 눈이 먼 인간의 탐욕이었고 청산가리보다 슬픈 것은 가족의 손에 배신당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보다 오래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